안녕하십니까. 법경제학 20번째 20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어서 앞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Pioneering Invention하고 Commercial Application 이렇게 해서 물리학과 황교수와 공대 신교수가 물동력, 워터파워와 물자동차, 워터카를 차례로 순서대로 발명하는 그런 예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황 교수는 그 개발 비용이 $10, 신 교수는 $20고, 그렇지만 황 교수의 물동력 이론은 상업적 가치는 전혀 없고요. 물자동차가 상업적 가치가 50인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황 교수의 물동력의 물자동차 특허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같이 인정하는 죄송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 방법을 택할 거냐, 아니면 물동력과 물자동차를 따로따로 취급할 건가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래 비용이 0인 경우, 이제 대충 짐작이 가시죠? 거래 비용이 0이면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효율적인 결과로 귀결될 거다라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협의로 정의하든 광의로 정의하든 모두 효율적인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일단 협의로 정의한다고 해볼까요? 즉 황 교수와 신 교수가 따로따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황 교수는 $10 들여서 개발해봤자 한 푼도 못 받으니까 개발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신 교수가 황 교수를 찾아가겠죠. 그래서 아니, 이거 좀 물동력 개발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연구비 한 20불 드릴 테니까 좀 개발하시죠. 황 교수가 나 10불밖에 안 드는데 20불 주면 10불이 남네. 알겠습니다 라고 개발합니다. 협의기 때문에 이 물동력의 특허는 황 교수가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황 교수는 이걸 개발해봤자 돈 만들지 자기가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는데, 공대 신 교수가 연구비를 교수가 교수님한테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허가 나오면 공대 신 교수는 이 특허를 이용해서 물자동차를 자기가 만듭니다. 그러면 신 교수는 $20 들여서 $50 버는데 이게 다가 아니죠. 왜? $20를 황 교수에게 드렸기 때문에 비용은 자기 20에다가 황 교수한테 이제 준 돈 20, 그래서 자기의 이익은 50 빼기 20 빼기 20, 그래서 10이 남고요. 황 교수도 20불 받아서 10불 써서 물동력 개발했기 때문에 10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용이 10 더하기 20, 30이 들고 상업가치가 50이니까 20이 남는데 20을 둘이 나눠 가진 결과죠. 그래서 협의인 경우에는 신 교수가 황 교수를 접촉해서 돈을 주고 물동력을 개발시킬 것이다. 황 교수가 먼저 할 리는 없기 때문에. 반대로 광이면 어떻게 될까요? 광이면 황 교수가 일단 물동력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신 교수를 찾아가서 아니, 내 이 물동력을 이용해서 좀 신 교수가 물자동차를 좀 발명하시죠. 그럼 신 교수는 나는 아니, 그런데 물자동차 발명해봐야 그 특허는 내 특허가 아니라 황 교수님 특허가 돼버리잖아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황 교수가 아이, 그럼 물자동차 만들어서 팔 때 내가 50을 얻는데 이 50 중에 30을 신 교수 줄게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건 뭐 이제 그 액수는 꼭 30이지 않아도 되지만 20보다 큰 액수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30을 주면 공대 신 교수는 내가 이거 물자동차 만들어 봐야 내가 물자동차 팔 수는 없어요. 왜냐면 황 교수가 물동력을 개발하면서 물자동차까지 특허를 다 갖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황 교수가 나한테 $30를 주면 $20 들여서 $30면 $10가 남죠. 그래서 오케이 합니다. 황 교수는 자기가 $10 드렸고요. 이 물자동차의 개발에 위해서 신 교수에게 $30 줬기 때문에 $40를 썼는데 결국 물자동차 팔아서 자기가 $50 얻을 거기 때문에 역시 이익이다라는 겁니다. 즉 누가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를 거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협의면 신 교수가 황 교수한테 제안하고 광이면 황 교수가 신 교수한테 제안합니다. 왜? 광일 때는 신 교수가 돈을 벌 수 없고
협의 때는 황 교수가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이 못 버는 사람에게 좋은 제안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트랜잭션 코스트가 0이라서 협상이 자유롭게 된다면 이런 모든 과정이 방향성만 다를 뿐이지 결론은 이 발명이 이루어진다. 참 여기서 효율적인 거는 두 가지 결과밖에 없어요. 발명이 안 이루어진다와 이루어진다가 있는데 비용이 30이고 그 결과가 50이기 때문에 이 발명은 이루어져서 물자동차가 발명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결과인데 어느 경우든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트랜잭션 코스트가 0보다 큰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즉 존재한다는 거죠. 이 경우도 협상이 없으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 코스트 너무 커서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발명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협상 자체가 스몰하다, 즉 거래 비용이 있긴 하지만 아주 크진 않아서 협상이 가능은 하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그럼 포인트는 이 경우는 협상이 가능해서 결국 발명이 이루어질 텐데 어떤 과정이 더 협상 비용이 많이 들겠냐라는 겁니다. 또는 협상 비용이 어느 게 더 크냐? 광의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광의로 하면 공대 교수 중에 이제 광의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제안을 해야 됩니까? 앞에 다시 보면 황 교수가 신 교수에게 제안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 교수는 광의에선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황 교수가 신 교수를 찾아내서 신 교수 이거 우리 같이 합시다. 내가 돈 줄게 라고 해야 되고요. 협의가 되면 신 교수가 황 교수를 찾아갑니다. 왜? 물자동차를 발명해서 그 돈을 벌 사람은 신 교수이기 때문에 황 교수가 미리 물동력을 개발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광의에서는 황 교수가 신 교수를 찾고 협의에서는 신 교수가 황 교수를 찾아야 된다. 요거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광의의 경우가 더 쉬울까요? 협의의 경우가 더 쉬울까요? 즉 광의라서 황 교수가 신 교수를 찾는 게 쉽겠냐? 아니면 협의라서 신 교수가 황 교수를 찾는 게 쉽겠냐 하는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이면 황 교수가 일단 물 동력을 개발한 다음에 도대체 이 물자동차 발명할 사람이 누구지? 사실 저희는 여태까지 그걸 쉽게 발견한다고 그랬어요. 즉 황 교수가 신 교수를 찾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물리학과의 황 교수가 물 동력을 개발했다고 해서 같은 대학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과연 누가 내 이론을 이용해서 물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을까? 이거 알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미국의 스미스 교수, 일본의 가네모토 교수, 중국의 장 교수, 도대체 누가 할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신 교수가 할 수 있구나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벌써 많은 거래 비용이 든다. 사람 찾아내는 게 어려운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협의로 될 경우 물리학과 황 교수가 먼저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물리학과 황 교수가 먼저 이걸 자기가 돈을 10불을 들여서 개발한 다음에 어디다 발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돈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황 교수 이론이 이미 공표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하더라도 황 교수가 특허권이 없어요. 물자동차에. 그래서 돈을 못 받기 때문에 황 교수는 절대로 먼저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인데요. 광의인 경우 어떻게 될 거냐. 황 교수가 자기가 연구를 해서 10불을 들여서 연구해서 물 동력을 개발한 다음에 물동력 이론을 개발한 다음에 이거를 학술지에 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읽어요. 그 중에는 공대 신 교수가 있을 거예요. 공대 신 교수가 있으면 공대 신 교수가 어찌어찌 해서 물론 황 교수가 신 교수를 쳐야겠지만 공대 신 교수가 황 교수에게 연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물동력 이론을 잘 읽었는데 이거 정말 여러 가지로 다른 발명에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황 교수랑 얘기 나누다 보면 황 교수가 이걸로 자동차 만드실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황 교수가 유명한 물동력 이론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요. 왜 발표해요? 이걸 갖고 누가 물자동차 물비행기 만들면 그 특허권이 다 자기한테 오니까 자네가 이런 훌륭한 이론이 있으니까 혹시 이걸 이용해서 뭘 만들 사람은 나한테 연락 주세요. 우리가 같이 해서 하면 됩니다. 즉
여러분 로열티라는 거 있죠? 그래서 아마 신 교수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황 교수님, 제가 이걸로 물자동차 만드는데 물자동차 만들 때마다 황 교수님께 $10씩 드리겠습니다. 로열티로. 황 교수가 좋네요. 그래갖고 나도 많이 벌고 신 교수도 많이 벌고 좋네요. 라고 해서 로열티라는 제도, 즉 그 특허 사용료를 줌으로써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황 교수가 자신 있게 먼저 학술지에 이걸 냈기 때문에 이 학술지에 내면 그게 홍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이론이 나왔다 라고 하면 그 이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황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이걸 우리가 좀 사용할 테니까, 돈을 내고 사용할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해서 협력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협의로 하면 황 교수가 그 물동력 이론을 자기가 발견할 수도 있는데,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안 해요. 왜? $10를 해서 물동력 이론을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이론만 갖다 쓰지 돈을 줄 리가 없어요. 왜? 그 특허가, 물 자동차의 특허가 자기 게 아니고 그걸 발명한 신 교수의 특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신 교수가 도대체 내가 물자동차 만들 수 있는데 물동력 이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를 그냥 맨 땅에서 찾아야 됩니다. 광의로 되면 학술지에 나온 걸 뒤져서 그 사람을 찾아내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찾는 과정이 광의로 해서 그 황 교수가 딱 먼저 선언을 하면 그 이후에 황 교수와 신 교수가 맺어지는 것이 훨씬 쉽지, 황 교수가 내가 그걸 갖다가 이론을 발견해서 발표하면 $10만 나만 날리고 돈을 못 번다고 그래서 아예 이론을 연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물동력 이론을 발명할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내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 또 보면 황 교수 말고 옆에 무슨 윤 교수라고 있는데 이 윤 교수는 사실 능력이 없어요. 물동력을 할 물리학과 윤 교수는. 그렇지만 윤 교수가 제가 물동력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신 교수한테 20불 받아서 연구하다 보니까 안 되네요 라고 하면 20불만 신 교수는 날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윤 교수든 황 교수든 이 물동력 이론을 탁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읽고 진짜 이건 맞는 이론이구나 라고 해야지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윤 교수, 박 교수, 신 교수, 오 교수 다 내가 발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신 교수가 그러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지죠. 이 사람들 정말 할 수 있는 거야? 내 돈만 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이런 경우에 광의가 훨씬 효율적이다. 즉 협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서 발명이 되거나 어떻게 되면 비용이 너무너무 커서 발명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반면에 광의로 하면 일단 황 교수가 이론을 만들어서 발표할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론이 만들어서 발표되면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보고 연락을 취할 거기 때문에 광의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뭐냐, 이렇게 pioneering invention 하고 그 다음에 commercial application이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물건이 발명되는 경우 첫 번째 이 pioneering discovery, pioneering invention, 그 선구자적 그 발명이죠. 이것이 stand alone value, 독자적 가치가 있냐 없냐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동력 이론이 상업적 가치가 앞에서처럼 0이 아니라 15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황 교수는 이거 물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든 없든 별로 신경 안 쓰고 일단 발명할 거예요. 자기가 $10를 발명하면 15 빼기 15달러 얻잖아요. 그럼 황 교수는 협의든 광의든 물동력 연구를 해서 이걸 학술지에 내고 그래서 $15를 받을 겁니다. 이게 노벨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광이면은 또 신 교수랑 협상을 하겠죠. 협의면은 협상도 필요 없고 그 논문을 보고 신 교수가 그냥 발명을 할 거예요. 이 경우는 협상이 필요 없는 협의가 더 효율적입니다. 왜? 황 교수는 신 교수와 얘기 없이도 그냥 자기가 $15 벌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물동력 연구 자체가 상업적 가치가 있어서 그걸 할 것이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광의로 해서 황 교수와 신 교수가 협상을 하려면 이 협상의 비용이 들죠. 근데 협의로 하면 황 교수는 황 교수를 발명하고 신 교수는 황 교수와 얘기할 필요 없고 협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 혼자서 그 물 자동차를 발명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협상이 하나도 필요 없는 상태에서 물동력과 물자동차가 발명될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스탠드 얼론 밸류가 있다면, 즉 물동력 이론 자체로 그 상업적 가치가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즉 물동력 이론의 비용이 10인데 물동력 이론 자체의 가치가 10 이상인, 예를 들어 15, 20 이렇게 되면 황 교수가 물자동차 고려하지 않고도 물동력을 연구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15가 아니라 0이나 10 이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황 교수가 혼자 물동력 연구를 하지 않을 거고, 이런 황 교수를 찾아내서 이 사람이 진짜 과학자가 맞다, 이 사람이 진짜 이걸 할 능력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든지 확신을 해서 황 교수에게 돈을 주고 시키는 거는 훨씬 더 거래 비용 측면에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pioneering invention이 stand alone value가 있으면 협의로 하는 것이 좋고, 그럼 아주 협상도 필요 없고 발명이 착착 이루어지고, 물론 황 교수는 광의가 좋겠죠. 돈을 신 교수에게 받을 수 있는. 그렇지만 사회 전체로는 협의가 좋고, 만약에 stand alone value가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후발주자인 신 교수가 선발주자인 황 교수에게 돈을 주고 둘이 협력을 하게 돼야 되는데, 이 협력이 가능을 하려면 황 교수가 먼저 물동력 연구를 탁 발표를 해야 이 협력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광의로 해주면 황 교수가 자기 물동력 자체는 돈이 안 되지만 이 후속 다른 사람들에게 로얄티를 받을 수 있다. 그 특허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스탠드 얼론 밸류가 없다면 광의, 스탠드 얼론 밸류가 있다면 협의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정리해놨죠. 파이오니어 인벤션이 독자적 가치를 지니면 협의가 좋고, 독자적 가치가 없다면 광의가 좋다라는 것을 결론입니다. 이제 좀 여담 오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특허 제도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발명을 촉진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왜? 특허를 내면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런 그 발명가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무슨 에디슨도 있고 여러 명 있지만 벨 전화기 만든 벨도 있고 있지만, 제일 유명한 사람은 제임스 와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산업혁명 초기에, 우리는 이제 증기기관을 발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발명가가 아니라 증기기관이 이미 있었는데 그 성능이 아주 안 좋았는데 이것을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도록 개선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 증기기관이라는 거는 차가운 물을 이렇게 막 뜨겁게 데우면 그 차가운 물에서 보글보글 끓으면서 증기가 팍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미 뜨거운 물은 끓여봐야 더 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을 식혔다가 끓였다 하는 것을 반복해야지 그 증기가 나왔다 안 나왔다, 즉 증기가 안 나오면 피스톤 내려왔다, 증기가 올라가고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증기 기관을 하려면 물을 계속 끓이는 것보다는 물을 끓였다 식혔다 이거를 반복을 해야지. 그래서 식힐 때는 다시 내려왔다가 증기가 안 나왔다가 올라갔다가, 그래야지 이제 이 증기기관이 운동하는데, 이것을 한 곳에서 그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끓이면 주전자가 뜨거워졌죠. 근데 그 주전자에 있는 물을 식히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전자까지 다 식혀요. 그래서 다시 예를 들어서 20도로 내려요. 그럼 다시 또 주전자를 막 가열해서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주전자 물이 식혔다 이렇게 가열됐다 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 물을 가열시키는 주전자 자체까지 식히려면 이 주전자까지 식혔다 다시 했다 하느라고 정말 열이 많이 들었다, 한참 또 기다렸다 식을 때까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임스 와트는 어떻게 했냐면 물을 가열해서 증기를 발생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뜨거운 물을 딴 데로 옮겨서 딴 데서 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딴 데서 식히는 동안 이 주전자까지 차갑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데서 식힌 물을 그동안 또 넣고, 그래서 이 물을 식혔다 끓였다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주전자까지, 이 주전자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커다란 어떤 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 통까지 식혔다 끓였다를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전보다 작은 양의 석탄으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돼서 전기기관이 상업적으로 이제 가능하게 됐다. 예를 들어 전에는 막 석탄을 막 한 3칸을 넣고도 100km밖에 못 갔다 그러면 이제 석탄 한 칸으로 100km를 갈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거는 이 사람이 30대인가 아주 젊었을 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임스 와트는 그 다음에 뭐 했나요? 제임스 와트는 이렇게 증기기관을 한번 개선하고 이거로 특허를 딴 다음에는 발명을 포기합니다. 그럼 좋은 일하고 살았나요? 그렇지 않고요. 사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선했지만 그 외에도 증기기관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당시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임스 와트가 그 다음에 한 거는 누가 증기기관을 조금 더 좋게 만들면 소송을 걸어서 내가 파이오니어링 인벤션인데 저 사람 거는 내 거랑 차이가 없다. 즉 제임스 와트는 계속 판사님께 내 다음에 발명은 별거 아니기 때문에 다 광의로 정의해서 그 새로운 발명한 사람의 발명이 내 특허에 포함되도록 해주세요. 저 사람 발명한 거 아닙니다. 저거는 뭐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제 거랑 이라고 하면서 한 40년 동안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기관을 제임스 와트 다음에 누가 스미스 씨라든지 아니면 힉스라는 분이 그 개발을 했다. 그럼 이 힉스는 괜히 개발한 다음에 제임스 와트와 분명히 소송을 걸어갖고 몇 년 동안 변호사비를 대고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니까 결국 증기기관을 개선해봤자 저거 싸움만 벌어지고 이길지 질지 모른다. 제임스 와트가 정말 악착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증기기관을 개선할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포기했고 제임스 와트는 사실은 증기기관을 그래서 자기가 한번 개선했지만 증기기관이 더 급속도로 좋아지는 것을 30-40년 동안 막은 증기기관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준 개선에 도움을 준 사람이라기보다는 증기기관의 향상에 해를 준 사람으로 또 평가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제임스 와트가 많은 돈을 바라고 증기기관을 만든 거는 개선한 거는 정말 좋았지만 거기서 욕심을 더 내서 증기기관이 더 발전하고 더 다른 널리 보급되는 데는 참 악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 이 특허 제도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카콜라는 특허를 내면 자기 그 제조법을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조법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고 계속 만들고 있다고 했죠. 근데 최근에는 그 코카콜라의 중요 직원이 이 비밀을 훔쳐갖고 펩시콜라로 갔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펩시콜라에서 받지 않았다 이런 기사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이 참 지켜지면 좋은데 이게 많은 회사에서는 발명품에서는 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기밀 유지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저는 교수고 책을 쓰기 때문에 책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 경제학과 교수님 중에는 이 책에 대한 저작권 필요도 없다. 교수들 쓰는 책은 99% 돈도 못 번다. 아무도 읽지 않는다. 그래도 써대는 것이 교수기 때문에 교수한테 당신 책 저작권 인정 안 해요. 해도 딴 사람이 막 복사기로 제럭스 머신으로 커피해서 해도 우리가 그 사람 안 잡을 거예요 라고 하면 교수가 책을 안 쓸까 봐 걱정인데 그래도 교수님은 쓸 거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수가 99%가 자기 책이 망할 거라고 알면서도 그 1%의 희망으로 지금 책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1%에 돈 벌 수 있는 희망도 없고 교수가 책 쓰면 마음대로 복사기로 복사해서 그 책 안 사고 봐도 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좀 책을 안 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어쨌든 이런 주장도 있다. 이것도 이제 제임스 와트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교수들이 한번 써놓고서는 그게 다 자기 아이디어라고 맨날 쌈박질만 하면 사실은 후학들이
그 아이디어를 잘 이용해서 무슨 책을 쓴다든가 하는 것을 소홀히 할 것 같기 때문에 또 이제 꼭 이런 것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이론 중에 정확한 일기예보 한승구 교수가 매일매일 그 다음날 일기 저희 비가 올지 눈이 올지 기온이 몇 도가 될지 미세먼지가 불지를 정확하게 뭐 지금 기상청도 정확하지만 틀린 경우가 있죠. 한승구 교수는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훨씬 잘 맞출 수 있는 일기예보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럼 한승구 교수가 이거를 어디에 낼까요? 일부 사람들의 의견은 코카콜라처럼 한승구 교수는 그거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고 왜냐면 이거 뭐 프로그램 그거 다 들여다보기 전에 정확히 알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장사를 할 거다. 내일 날씨 알고 싶은 사람은 돈 내세요. 그러면 뭐 지금 전쟁을 벌일 나라들은 내일 날씨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내일 무슨 커다란 행사를 한다. 내일 뭘 할 거다라고 할 때 갑자기 비가 내리면 안 되니까 또 내일 무슨 어떤 아이스크림을 이번 여름에 팔려고 그러는데 뭐 내일 날씨가 더워야지 많이 팔릴 텐데 내일 날씨가 춥다 그러면 오늘 아이스크림 조금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게 주인도 뭐 냉면을 만드는데 내일 추우면 냉면 만들지 말아야죠. 내일 날씨가 중요해서 그래야면 오늘 재료를 많이 준비해 놓을 건가 아닐 건가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일기예보는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특허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일기예보를 하는 장사를 내서 하지 이거를 특허를 내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뭐 미래에는 언제 죽을지 예측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이 나오면 이것 또한 이제 아주 큰 돈을 받고 왜? 저도 지금 노후 대비를 얼마나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제가 막 100살까지 살 거 준비했는데 70살에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는 80살에 죽을 줄 알았는데 110살까지 살면 어떻게 그 삶을 이어갈까요? 그래서 이런 예측 시스템들 같은 경우 그래서 회의론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특허 제도가 여태까지 인류에 크게 공헌했지만 이 특허 제도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것이 보급되는 것을 막는 그런 발명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허 제도의 대안으로 다른 것이 없을까 모색하는 움직임들이 많고요. 하지만 아직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다. 예, 이상으로 법경제학 20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